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아코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아코님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코님. 네. 자, 오늘 아코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항상 아코님은 현실에서 사람이 무서운 이야기도 들려주셨고, 귀신에 관련된 이야기들도 많이 들려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사람이 무서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좀 안타까운 역사적인 걸 하나 들고 왔어요. 오호, 도대체 네. 뭘까요? 어떤 걸까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리십니다. 아코죠. 오늘 이야기는 산이랑 똘비, 이 3인박, 오. 이 친구가 방콕 파타야에서 이야기를 들은 게 있어서,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니까 애들이 좋아하더라고. 해보라고. 그때 가이드 형님께 들었던 이야기거든요. 자유여행을 갔기 때문에. 예. 하루는 좀 가이드를 썼거든요, 저희가. 직접적인 저희들이 겪은 건 아니고, 이 가이드 형님과 이제 일정을 조율하면서 좀 부탁을 했어요. 좀 자유롭게 놀게 좀 해달라 부탁을 하니까 7살 정도 좀 많은 형이었거든요.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뭐 술자리에서 별의별 얘기 다 하잖아요. 형님, 가이드 하면서 한국 안 가고 싶냐? 뭐 이런 말 하니까 자기는 내 조국이 한국이지만 돌아가신 엄마의 말을 듣고 난 이후로 극혐한대요. 너무 극혐한대요. 내가 먹고 살려고 뭐 가이드 일은 하고 있지만 나는 내 썩은 조국에 대해서 별로 이야기도 하고 싶지 않대요. 왜요? 안 좋은 일을 많이 겪으셨나? 당연히 어릴 때 한국에서 태어났으니 내 조국 사랑하고 너무 좋았죠. 어떻게 보면. 엄마가 열심히 돈 벌어서 왜 태국이라는 나라를 와서 살까? 이게 어머님이 태국으로 이민 가자고 하셨대요. 네. 왜 하필 왜 또 태국이지? 그런데 아들 태국이라는 나라에서 풍요롭게 살자. 그 말을 어릴 때 정말 자주 하셨대요. 우리 엄마는 왜 저런 말 하시지? 미국이면 미국이, 일본이면 일본인데 웬 90년대 태국이라니. 그리고 자기 고등학교 때 학교 다니기 싫으면 안 다녀도 된대요, 엄마가. 예. 대신에 학원 하나는 꼭 가라. 태국어 학원이었대요. 억지로 배우게 했대요. 너 공부 안 해도 돼. 다 필요 없어. 학교 안 가도 되는데 대신에 태국어는 마스터하래요. 그래서 무작정 없는 살림이 그 당시 태국 학원을 끊어서 배우게 하셨대요. 다른 공부를 소홀하게 할 때는요, 아무 말도 안 하셨는데 예. 태국어 공부를 할 때 쪽지 시험 같은 걸 보잖아요, 학원에서도. 공부를 소홀하게 하면 그렇게 혼을 내셨대요. 집착이 심할 정도로. 그리고 내 나이 성인이 됐을 때 엄마가 드디어 입을 여셨대요. 돈 다 모았다. 가자. 어딜? 이민 가자. 이 말을 하셨대요. 당연히 그 나라는 태국이에요. 어머니가 왜 그럴까? 어머니가 이 태국이라는 나라에 왜 이렇게 어릴 때부터 집착을 하는지 좀 의아했었대요. 어릴 때부터 이 더러운 나라, 대한민국 나라 무조건 뜰 거다. 이 말을 정말 자주 하셨대요. 오해하시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분 이야기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사랑합니다. 그리고 엄마가 어떤 지인도 도움을 받아 성인이 된 자기와 어머니가 태국 파타야에 정착을 하게끔 지인분이 되게 도와주셨대요. 집도 장만하고 한국에 분식점을 차리셨대요. 태국 현재 한국 분식점을 차리셨는데 어찌됐든 엄마는 태국말을 잘 못하지만 자기는 태국말을 마스터했잖아요. 6년 가까이를 다녔대요. 당연히 그럼 마스터가 됐고 엄마랑 분식점을 차리면서 돈도 벌고 한국에서 엄마가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쏠쏠했대요. 태국에서. 아무래도 태국은요,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반이 한국인이에요. 엄청 많아요, 거기. 돈 버는 재미도 있고 또 집에 가면 으리으리한 집에 가정부까지 있대요. 그 정도 생활을 그 당시에 했대요. 또 90년대예요, 그때가. 점차 이제 적응도 하고 너무 좋았대요. 한국에서는 12평, 15평 주공 아파트 살았었거든요. 그 시절에 내 달라진 인생이 너무너무 행복했대요. 그리고 이제 나도 가이드도 일하고 엄마 분식점도 정착이 되면서 돈도 많이 벌었는데 드디어 물어봤대요. 엄마, 왜 그렇게 한국을 떠야 하는지 나 솔직히 궁금하다. 엄마가 어느 순간 나 성인 되면 얘기해 줄 거라고 하지 않았냐. 그렇게 왜 대한민국 욕을 하고 여기에 정착하려고 했냐. 제발
말해달라. 이때까지 말을 안 하셨대요. 그런데 드디어 어머니 입에서 네. 찬장에서 사진 하나를 꺼내 오시더니 20년이 지난 지금 드디어 말씀을 해주셨는데 엄청난 충격이었대요. 엄마를 낳으신 외할아버지 대대손손 머슴살이를 하셨대요. 외할아버지의 증조부님도 부잣집 머슴, 고조부님도 머슴, 대대손손 그냥 머슴이래요. 그렇게 먹고 살았대요. 족보도 없었대요. 예를 들어서 죽으면 이 사람은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머슴이거든요. 그때 당시 어머니 나이는 10살이었대요. 예. 할아버지가 일찍이 외할머니를 만나서 결혼을 하셔서 어머니를 좀 일찍 낳으셨는데 그렇게 삶을 살다 외할아버지가 모시는 주인집 아들이요. 군대를 가야 할 시기가 왔대요. 그때가 6.25가 끝난 지가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대요. 오. 군대를 빼기가 당연히 힘들겠죠. 그래서 그 부잣집 사람은 머리를 굴리다 주인집 사람이요. 외할아버지께 뭐라고 그랬냐면 네가 호적도 올라오지 않는 사람이니까 네가 우리 집 아들 대신 군대를 다녀오면 너 제대하고 나면 번듯한 집 하나랑 논 5마지기 정도 너한테 주겠다고 그리고 네가 군대 가면 다 해주겠다고 이 딜을 하셨대요. 그 당시 외할아버지한테. 너 득되는 거 많다고. 그때 당시 어머니 너무 어리셨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는 단순히 군대만 가면 뭐 쉽게 좀 표현을 할게요. 못 네. 배우셨대요. 정말. 네. 단순히 군대만 가면 3년만 고생하면 도련님 대신 갔다 오면 재산을 준다니 정말 혹했대요. 논 5마지기. 그때 당시 어른분들은요. 땅에 있는 게 소원이에요.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기만 하면 되니까. 언제까지 우리 집안이 대대손손 머슴살이만 할 거냐고 현타도 많이 오셨대요. 그때 네. 말씀 들어보니까. 고민 끝에 군대를 가기로 했대요. 주인집 도련님 행세를 하려면 말투부터 행동까지 깔맞춤을 위해서 엄청난 준비를 시켜줬대요. 주인집 양반이. 그리고 입대 날이 다가오고 진짜로 주인집에서 인근 건너 마을에 땅 5마지기랑 집 하나를 먼저 마련해 줬대요. 네. 어머니랑 외할머니가 거기서 잘 살고 있었대요. 중간중간 아버지가 휴가도 나와서 군대를 대신간 보답으로 땅과 어찌됐든 집을 받았잖아요. 행복함을 너무 느꼈대요. 우리 집에 네. 땅이 있다, 집이 있다. 5마지기면 크게 농사나 지어서 웃으면서 굶지만 않는 삶. 그때가 진짜 그런 시대거든요. 60년대가. 외할아버지의 말씀에 어머니는 너무 좋았대요. 주인집 도련님이 혹시 모를 상황이니까 먼 일가 친척 집에도 가 있고 걸릴 일 없다. 만약에 뭐 무서운 사람들이 오면 걸릴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군대를 대신 안 간 게 들키면 좀 큰일 나잖아요, 그게.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외할아버지는 군대를 제대를 하셨어요. 집으로 돌아오면서 새 식구가 이제 꽃길만 걸을 줄 알죠. 누가 봐도 이제 꽃길이죠. 땅도 있고 집도 있어. 근데 1년 정도가 지나니까 예. 집에 우환이 닥쳤대요. 그때 당시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사망하는 사고 1위가 네. 연탄가스로 인한 질식사래요. 장난 아니죠, 그거. 네, 그때 당시. 그 사고로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 같은 경우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으셨대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사망을 당연히 질식사 하셨고 한순간에 부모님을 잃은 어머니 입장에서는 엄청난 충격이었고 아직 나이도 어려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렇게 슬픔을 안고 살고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농사를 지어놓은 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5마지기. 근데 장례가 끝나고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나고 나도 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제 작물을 캐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와서 그 작물을 캐가고 있던 거래요. 이거 우리 집 논인데 뭐 하시는 거냐고. 어머니가 말씀을 하시니까 무슨 소리냐고. 건넌 마을 배씨 선생이 우리한테 팔았다. 그럼 이제 이 작물도 우리 거니까 우리 땅이지 무슨 소리냐. 이 말을 하길래 우리 부모님이 수년간 일군 땅이다 무슨 소리냐면서 아 이거 내 땅인데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내 거지 내 땅이다. 그런데 그 땅을 산 사람들이 꺼지라고 욕을 그렇게 하더래요. 급하게 전에 머슴살이 하던 주인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를 갔대요. 찾아갔는데
이사를 갔는지 역시나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대요. 엄청난 패닉이었대요. 네. 도망간 거죠? 흔히 말하면 다 팔고. 그런데 집마저도 누군가 와서는 2주일 내로 비우래요. 그때 당시 뭐 부동산이라고 할게요. 비우래요 갑자기 이 집을. 어이 아가씨 이 집 나가야 된대요. 팔렸다고. 그 당시 어머니 입장에서 아직 미성년자인데 어린 나이인데 예. 급하게 또 그래도 경찰서라는 데를 갔대요. 모든 걸 이야기를 했는데 경찰서에서도 그 당시 충격적인 말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뭐 똘순이라고 할게요. 그 어머니 이름을요. 똘순씨 여기 마을 사람 맞아요? 출생신고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 아니냐고. 예. 아가씨 당신 여기 산 사람으로 등록 안 돼 있다고. 너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래요. 또 충격이에요. 완전 다 충격이에요. 그냥 당했구나. 무식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세상에서 우리 조상들은 무식하니까 머슴살이를 한 이유가 있대요. 그냥 무식하니까 이렇게 살았구나. 엄청난 상황에 충격을 받으셨고 10대인데 아직 성인도 안 된 그 어린 나이에 뒤늦은 출생신고를 하셨대요. 다행히 마을 몇몇 분 이장님들이 뭐 도와주셔서 무덤가에서 어머니는 통곡을 하면서 네. 처음으로 내가 산 사람이라는 이 지역 사람이라는 기록을 남기셨대요. 드디어 우리 조상은 머슴살이로 족보, 호적 이런 거 없었구나. 자기가 처음이래요. 고아원을 당연히 전전긍긍하겠죠. 그 당시도 전부 다 당시 들어보면 전쟁 고아셨대요. 거기가 성인이 돼서 이제는 고아원을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성인이 돼서 어디 일을 하러 나가셨는데 아버지를 드디어 만나셨대요. 한국에서 농산물을 수출하는 담당관이셨대요. 태국 사람이래요. 열심히 일하시는 자기 어머니의 여리여리한 모습에 예쁜 모습에 반하셨대요. 태국 사람이. 그때는 태국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대요. 반대 입장이거든요. 어머니 입장에서 먼 타지인이 처음으로 자기한테 따뜻한 손길을 내미니까 너무 좋았대요. 그렇게 아버님이라는 덕에 자기가 태국이라는 나라를 그 당시 갔대요. 따뜻한 나라에 가면서 바다도 보고 여기 살고 싶다. 한국과는 다르게 춥지도 않고 많은 생각을 하셨대요. 그 마음을 아시는 태국 아버지, 지금 이제 가이드 형님의 아버지죠. 네. 아버님 어머님이 사랑이 깊어지고 아기를 가지셨대요. 그리고 이 억울한 부분을 아버님은 속상해하시는 어머님 말에 또 군대를 대신 간 거에 이런 죄의 내막과 정말 단순 연탄 사망 사고인지 네. 아버지 태국 분이시잖아요. 오히려 이 사람이 한국의 지인분들께 요청을 해서 많이 알아봐 주셨대요. 참 아이러니하죠. 내 조국의 태국 사람이 알아봐 주는 거. 그러는 와중에 그 당시 머슴살이 하던 주인집 아들내미 주소를 알아냈어요. 거기를 찾아가서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가셨대요. 그런데 거기서 이야기를 들은 게 뭐냐면 또 악몽이 시작됐대요. 멍청한 머슴 새끼 지금 와서 무엇을 할 수 있겠냐고. 시간 다 지났어. 시간 다 지났어. 이거 사건이 도마 위에 올려봐. 아무런 우리 책임질 필요도 없고 팽팽 부려봐. 증거 있어? 하려면 해봐. 우리 또 미국 가. 만약에 잘못되다 우린 미국 가면 그만이야. 니네 부모 죽은 게 단순히 우연같냐고. 머슴들은 평생 머슴이야. 야이나. 굶지만 않으면 되는 그런 인생. 어디 주인을 물려고 해. 니네 부모님 골로 간 거라고. 그러니까 이 말을 대놓고 하니까 엄청 그 자리에서 눈물이 났대요. 아버님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머님 입장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자기 입장이 너무 슬펐대요. 그걸 아버님도 옆에서 슬퍼하면서 네. 미련 없이 그냥 한국 뜹시다. 자기랑 태국 가서 살자고 마음을 먹고 딱 준비해서 그냥 떠나자. 그렇게 어머니 아버지가 준비를 하고 어머니가 너무 이런 억울한 사연이 안타까웠는지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이제 80년대가 됐거든요. 네, 그때 당시 돼서 그래도 억울하니 그 당시 용역 간 걸 아버님이 하셨대요. 의뢰를 하셨대요. 80년대는요 용역강 대한민국에 정말 많았던 시절이에요. 가이드 형의 아버지는 태국에서는요 정말 능력 있는 1등 신랑감이래요.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세요. 돈도 있는 집안이래요. 태국에 정말 자수성가한 사람. 그러니까 한국의 용역강을 이 태국인이
이거를 사주를 했는데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또 발생을 했대요.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사주환자가 1,000만 원을 주면 당사자한테 이 사실을 알리고 예. 2,000만 원을 받고 역으로 그걸 해결하는 양아치 깡패들. 조사를 하던 중에 그 주인집이 보통 집이 아닌 걸 알았나 봐요. 이 용역 깡패들이요. 그리고 또 한국 깡패들은 동남아인이잖아요. 이 아버지가 어찌됐든. 이거를 그 주인집에 알렸대요. 어떤 동남아 사람이 예. 당신 그냥 반 죽여달라고 하더라. 근데 1,000만 원을 우리가 받았는데 2,000만 원 더 주면 우리가 그것도 해결해 주겠대요. 그런데 그거의 아버지께서 보복 폭행을 역으로 당하셨대요. 그 과정에서 다리를 하나 절게 됐는데 그 용역가 뭐라 그랬냐면 2,000이면 너 반 죽이려고 했는데 5,000 주더라? 너 장애로 만들어버리대. 우리 원망하지 마라. 인생이란 다 그런 거다. 그러니까 니네 나라 가서 잘 살아. 다리 하나로 끝내자. 이런 식으로 대놓고 또 얘기를 했대요. 용역가. 어머니는 아버지를 붙잡고 펑펑 또 우셨대요. 자기를 이렇게 생각해주는 이런 먼 타지의 내 남편. 너무 눈물을 흘리셨대요. 다리 하나를 절고 있는 게. 그런데 장애자가 된 아버지는요. 어머니한테는 더 미안했대요. 그리고 이 태국이란 나라도요. 네.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장애에 대해서는 되게 보수적이래요. 모든 일을 다 회고가 됐나 봐요. 그 나라에서. 앞으로의 행복을 같이 할 한국 여자한테 이제는 좀 시대가 바뀌어서 대한민국이 이제 잘 살게 됐잖아요. 어찌됐든 80년대라도. 나 같은 동남아인이 짐이 되면 안 되겠다고 열심히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려고 했는데 아버지는 태국에 와서도 그게 안 됐대요.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 선택을 하셨대요. 네. 어머니 입장에서는 또 고통의 몸부림을 칠 수 있는 상황이 왔어요. 예. 자기 자체가 정말 존재가 되면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부모도 주고 집도 날려 땅도 날려. 유일하게 남은 게 이제 가이드 형님 자기 자신이래요. 너무 자책을 많이 하셨대요. 네. 자기를 키우면서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다 갔는데 이거 아들마저도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잘못되면 어떡하냐? 우리 돌아가신 부모님도 하늘 가고 남편도 하늘 가고 내가 정말 사람 잡아먹는 팔자냐? 안 되겠다. 정말 조용히 사셨대요. 김치 공장 같은데 닥치는 대로 일어나면서 정말 조용하게 사셨고 악착같이 돈을 모았대요. 그리고 그때 생각했대요. 예. 내가 제일 사랑했던 남편의 나라에서 살자. 따뜻한 조개 껍질이 있는 바다를 가서 느끼며 살자. 무조건 닥치는 대로 일했대요. 하루 6시간 자면서 그렇게 일을 하셨대요. 와. 설거지부터 요리까지 김치 공장에. 그러면서 어머니가 그렇게 자기를 애지중지 키우신 걸 보잖아요. 가이드 형님은. 내가 어느 정도의 배움에 눈뜰 시기가 되면 어떻게든 태국말을 시키셨구나. 그때 형님 알았대요. 그렇게 기나긴 세월을 엄마는 계획을 짠 거구나. 이 더러운 나라를 뜨려고. 자기가 이 모든 말을 다 듣고 내조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치가 떨렸대요. 이를 갈았대요. 정말. 기회가 되면 내가 다시 한국에 가게 된다면 반드시 그 집구석 욕이라도 한 바가지 해야 되겠다. 어머니가 손을 떨며 건네는 노트에는요. 과거의 주인집 이름과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까지도 다 적혀 있었대요. 노트를 보여주면서 복수라는 건 정말 나쁘지만은 한국에 갈 기회가 다시 생긴다면 그 집의 주인집 아들 얼굴을 잘 기억해라. 예. 뭐 윗대는 다 죽었지만 아직도 이 주인집 아들 또 이 사람들 있을 거 아니냐 자식들이. 너 외조부님, 너 아버지 다 죽음으로 몰고 간 집구석이다. 꼭 복수는 아니더라도 기억은 해라. 이 말을 저희한테 해주는데 저랑 산이 똘비는요. 와 진짜 나쁜 새끼 많구나. 이게 느끼더라고요. 그렇게 술 먹으면서 도란도란 서로 얘기하는데 어머니는요. 꿈속에서라도 외조부님과 아버지를 만나고 싶대요. 그런데 그 긴 세월 동안 한 번을 안 나타나신대요. 수십 년째 나타난 적이 없다고 하니까. 그래서 어머니 소원을 이뤄둘 수가 없는 게 자기는 너무 안타깝대요. 술을 먹으면서 저희한테 얘기하는 게. 이때 말하는 게 진짜 뭐 용한 무속인, 한국이 무속이 많잖아. 야 그렇게라도 부탁하기나 해야 하나? 웃으면서 말하는데 저희는 아차하더라고요. 옆에 산이 있는데. 저랑 털비는 산이가 옆에 있으니까 바라봤죠. 그러면 산이가 저한테 뭐라고 하냐.
뭘 봐 임마 뭐 예, 이러는 거예요. 산이가 입을 열기론 뭔 말하는지 알겠는데 어쩌라고. 가이드 형님이 말하잖아. 가이드 형님 뭐 너희들 뭔 얘기하냐 이러잖아요. 그런데 산이가 내일 형님 어머님 일하시는 한국 식당에 가봐도 될까요? 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한번 뵙고 싶다고 산이가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에 저희도 다 같이 가고 싶다. 한국 음식 그립잖아요. 여행하더라도. 형님 꼭 데리고 가주세요. 내일 일정 끝나면 저녁 거기서 먹자고. 저녁 다른 데 가서 먹어도 되니까 에이 괜찮다. 그러지 마라. 여행 가이드 수치 자기네 식당에 가면 안 된대요. 가이드들. 그래도 그냥 우리끼리 몰래 가는 건데 괜찮지 않냐. 그렇게 가게 됐는데 그리고 제가 슬쩍 화장실 가서요. 좀 꼰질렀어요. 형님 사실은 저놈이 내림받은 놈이다. 예. 농담 아니고 진짜다. 이 말을 하니까 가이드 형님은 정말 놀라더라고요. 아니 농담 삼아 한 얘기를 진짜냐고. 예, 좀 형님 용한 친구예요. 무속인 아니니까. 야, 나 안 그래도 진짜 소름이 돋는다. 딱 형님이 저한테 그 말 하시길래 나 최근에 꿈을 하나 꿨는데 예. 꿈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나와서 맛있는 인절미를 하나 주고 가더라. 태국에서는 인절미 없거든? 먹기가 쉽지 않은 나라야. 오랜만에 한국 인절미를 먹었는데 어찌나 맛있던지 다음에 또 나오면 할아버지가 줄게 그러길래 웃으면서 잠에서 깼는데 야 이게 꿈을 해먹으라니까 좋은 사람이 나타날 징조라고 하더라. 그게 너네들인가 보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다음 날이 돼서 그날의 일정을 마치고 저녁 그 가이드 형님 식당을 갔거든요. 어머님 운영하는 김치찌개랑 한국 음식 맛있게 먹으면서 어머니를 봤어요. 전 당연히 산이가 여기로 오자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네. 과연 얘가 또 무슨 일을 벌일 것인가. 네. 슬쩍 화장실 갈 때 야 여기 왔으니까 뭐라도 보이냐 물어봤어요. 똘비랑 제가. 저 형님 소원이 알잖아. 어머니 남편 보고 싶다잖아. 근데 혹시 주위에 있어? 수호령이라도 있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는데 산이 아무 대답을 안 하더니 혹시나 했는데 일단은 나중에 다 이야기해 줄게 이러더라고요. 수십 년 세월은 슬픔과 고통 속에서 사셨잖아요. 어머니께서. 지금 가이드 형님은 먼 타국인 태국에서 행복하게 잘 사니까 어머님도 이제는 불행을 딛고 행복한가 싶어서 물어봤대요. 산이가. 어머님 지금 행복하세요? 딱 한 번 물었어요. 표정이 너무 밝아 보이셔서 어머니 지금은 행복하세요라고 물으니까 아니래요. 아직 행복하진 않대요. 네. 혹시나 해서 어머니 정말 조심스러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드디어 네. 입을 여는 게. 타살로 인해서 죽은 영혼들은요. 가족들의 품에 머무는 경우가 있대요. 타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 없대요. 아무것도 없대요. 그리고 뭐 너네들도 그렇고 형님 어머니 무슨 생각하시는지 안다. 안 계신다 여기. 아무도 네. 없다. 그러다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시면서 괜찮다고 한숨을 푹 쉬시길래 그 다음 산이 두 번째 말이 어머니 혹시 복수하고 싶으세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러더니 어머니 정말 말씀을 안 하세요. 잠시 커피 타임을 가지면서 식사 다 하고 제가 이제 가이드 형님께 물어봤어요. 혹시 어머니 행복하지도 않고 복수 같은 거 아직도 꿈 같은 거 꾸시냐? 원수 같은 집 생각 많이 나시죠? 난데요. 네, 난데요. 내가 죽어서도 복수를 좀 하고 싶대요. 꿈속에서 죽은 남편이 부모님이 안 나오니까. 그런데 내가 왜 아직도 복수를 해서 저 집안 죽이고 싶냐고 했는데 간혹 가다가 남편하고 왜 우리 부모님 꿈을 안 나오는데 어릴 때 본 주인집 사람들이 꿈은 나온대요.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아이고 행복은 짧게 끝난다고 하는데 원하는 지속적으로 남아있는 게 인간이잖아요. 예. 어떻게 꿈에서 싫은 놈들은 나오냐. 그래서 한국신문을 보면서 이런 글귀를 본 적이 있대요. 호랑이한테 패기 있게 덤비는 건 용기와 용맹이 아니래요. 예. 무식하고 미련한 거래요. 그 자리를 피하는 건요. 겁을 내서 지혜가 있는 거래요. 여러분 겁을 내는 건 지혜가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회를 보는 거죠. 내가 그런 지혜롭지 못한 부모님 밑에서 자랐고 그만큼 무식해서 내가 문제가 된 거다. 그래서 나는 지금 복수도 꿈꿀 수가 없다. 숙연해지더라고요. 전부 다. 그리고 산이가 말하길 어머니 그래도 제가 혹시 모르니까
제가 이거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하길래 산이가 평소에 부적처럼 가지고 다니는 구슬이 하나 있거든요. 그걸 어머니께 주시면서 네. 어머님, 이 구슬이랑 태국은요, 제가 이런저런 좀 알아봤는데 짧은 기간이지만 그 짧은 기간을 뭘 또 얘가 알아봤나 봐요. 그 태국은요, 바닷가의 조개 껍질이나 죽은 해상동물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죽은 해상동물의 뼈가 그렇게 부적처럼 활용을 많이 한대요. 귀신도 퇴치할 수 있는 힘도 있다고 하더라. 제가 혹시나 이거 현지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봤다. 네. 뭐 그런 식으로 정말 한대요. 태국의 바닷가에 있는 친구들은요. 예. 어머니 혹시 모르니까 이 구슬과 바닷가 조개 껍질 이거랑 같이 한번 주무실 때 머리맡에 놔둬봐라. 네. 그리고 살아생전 아버님 사진 있으시면 머리맡에 놔둬봐라. 어머니가 혹시 꿈속에서라도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꼭 그렇게 보고 싶은 사람 조개 껍질, 구슬, 사진을 머리맡에 놔두고 꼭 그렇게 주무셔라. 예, 그렇게 어머님이 눈물을 흘리시고 음식값도 안 받으시더라고요. 고맙다고. 예, 저희를 보내시는데 가이드 형님은 이제 연신 고맙다고 나가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저희가 한국에 이제 돌아왔죠. 산이 이놈은 언제 가이드 형님의 어머님한테 그 주소를 받았는지 사진까지 그 노트 있죠. 그걸 얘가 A4 용지에 적어왔더라고요. 심지어 콩카로 그 당시 또 찍어왔대요. 이 사람을요. 저 되게 놀랐어요. 야, 너 이거 뭐야 이거? 이 주소랑 이 사진 이거 원수 집안이라며. 이거 언제 받아왔대? 그 종이를 만지작 거리고 있더라고요. 야, 언제 물어봤냐니까 말을 해라 이 새끼. 얘가 말을 안 하잖아요. 네. 아, 니들 화장실 갈 때 물어봤다고. 왜? 진짜 저주라도 퍼붓게? 고민 중이래요. 그러면 안 되지만 고민 중이래요. 예, 이렇게 넌지시 제가 말을 하니까 뜻밖의 또 말을 하는 게 형님과 어머니 말에는 소설 같은 거짓말이 단 하나도 없었다. 정말 고통에 몸부림치시고 계시더라, 어머니 말에는. 그래서 이거를 어찌해야 하나 너무 고민이다, 생각 중이다. 나는 정말 너도 알잖아, 용서하기 싫은 족속. 모든 걸 용서하더라도 사람에 치고 자기는 뻔뻔하게 살아가는 인간은 토나할 정도로 싫다. 똑같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게 자기 심정이래요. 예. 그리고 식당에 아버님, 어머님이 있으셨대요. 외조부님, 외조모님이. 네. 그 말을 못하겠대요. 여기 이 자리에 있다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타살로 인해서 죽은 부모님들은요, 간혹 그 가족들 곁에 머무는 경우가 있대요. 잠시나마 보이는 경우가 있대요. 그리고 산이가 최대한 이끌어내 보려고 했대요. 네. 제발 나타나달라. 저도 몰랐는데 호텔 내에서 지가 향 피우고 화장실에서 있었더만요. 그냥 불러드리는 거죠. 얘가 진짜 웬만하면 안 그러거든요. 많은 순간 떠올랐대요.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모습이 너무 안 좋았대요. 타살로 인해 돌아가셨으니까. 듣는 순간 정말 저도 많은 게 떠올라서 이 말을 끝으로 산이가 이 사람들한테 해코지를 했는지 무엇을 했는지는 조금 시간이 길게 흘렀어요. 예. 제가 기억이 나서 물어봤거든요. 묻지 말라고만 하더라고요. 왜냐, 뭔가를 했대요. 네, 그냥 어렴풋이 제 생각만 가지고 있고 똘비한테 가이드 형님이 카톡이 온 게 있어요. 그 이후에 고맙다고. 예. 어머님이요, 꿈속에서 드디어 아버지를 만났대요. 자기만 많이 늙었다고 아버지랑 부여잡고 그렇게 하염없이 울다가 깨어났대요. 아침에 엄마가 울면서 깨어나길래 왜 우냐고 물어봤는데 네 아버지 수십 년 만에 봤다고. 네, 가이드 형님이 너무 마음이 아팠대요.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못 봤냐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는 남편이 꿈속에서 잘 갔단다. 잘 갔단다. 늑대 등 타고 잘 갔단다. 이 말을 딱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사연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 드디어 이제 최근이죠. 네. 말을 해주더라고요. 뱀신 공양 사건 때 저희는 많은 조사를 하게 됐어요. 네. 예, 그 뱀무당 아시죠? 네. 목사랑. 그 집구석을 산이가 알아봤대요. 네. 지금까지도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살고 있대요. 예. 네. 그런데 참 좋은 소식이 하나 있다. 야, 후손이 없대. 무정자증인지 후손이 없대, 더 이상. 대가 끊겼다? 네, 대가 끊겼대요, 그 집구석이요. 예.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야, 후손이 없다. 그냥 늙어서 그렇게 살고 있다. 집은 으리으리한데. 예.
멀쩡해 보이는데 후사가 없다고 하니까 난 좀 이게 좀 신기하다. 이게 천벌을 받은 건가? 있는 집구석에 후사가 없다는 게 최악의 진짜 저주거든요. 네, 미국에서 살다가 또 내려온 것도 맞고 늙어서 그냥 노부부로 살아가고 있더라. 야, 진짜 돈 없는 집안에서 후사가 많은 건 있어도 돈이 있는 집안에서 후손이 없다는 거 진짜 고통이거든. 예. 돈 짊어지고 죽으면 끝이니 그대로. 이렇게 해피엔딩이 말을 하더라고요. 야, 근데 너 뭔가 했다고 했잖아. 그거는 안타깝게 말을 할 수가 없대요. 뭘 하긴 했대요, 사실. 네. 네, 뭘 하긴 했는데 오늘은 산이 저 똘비가 해외여행 중에서 겪은 현실 공포를 하나 들고 와봤습니다. 야, 근데 진짜 항상 느끼는 건데 아코님은 네. 정말 말씀을 잘하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거 굉장한 거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집중을 할 수 있게끔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나하나 정리해서 따다다다닥 귀에 박히게 해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시니 문제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그리고- 높게 평가를 해주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이거 할 건 해야죠. 네, 아, 정말 감사드리고 아코님께서 오늘 해주신 이야기도 저희 또 가슴속에 깊이 새길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아직도 아코님의 이야기를 안 들어보신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요즘 돌비 공포 라디오에 새로운 분들이 많이 늘어나셨기 때문이죠. 자, 돌비 아코라고 검색을 하시면 아코님의 재생 목록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첫 번째 이야기부터 들으시면 얼마나 레전드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셨는지 아실 겁니다. 꼭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김양희님께서 진짜 이거 몇 년 만입니까? 정말 더 오랜만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김양희님께서 해주신 이야기들이 시들무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못 들으신 분들은요, 바로 돌비 김양희 검색을 하시면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꼭 들어보시길 바래요. 자, 그럼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 목소리입니다. 네, 목소리 까먹을 뻔했어요. 너무 떨려요. 아이고, 무슨 말씀이세요? 돌벤져스 분이신데. 아우, 뉴비예요, 뉴비. 쪼렙입니다. 아이, 뉴비라뇨. 이야기해주신 그 이력이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자, 오늘 김양희님께서 정말 오랜만에 찾아와 주셨는데, 지금 또 날씨가 추운 겨울이에요. 네, 그렇죠. 근데 오늘 겨울에 겪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공백이 조금 있으신 만큼 우리 또 새로운 시청자분들은 누구시지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그렇다 보니까 김양희님에 관련된 설명을 잠깐 해주시고 이야기를 딱 시작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랜만에 외쳐볼게요. 렛츠가 길이십니다. 김양희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청 여러분, 저는 김양희라고 하는데, 공백이 조금 제가 길었어요. 네. 네, 제가 여러분과 함께 했던 이야기 중에는 교도소에서 겪었던, 제가 들어간 건 아니고요. 아, 그럼요. 상담하러 가신 거잖아요. 그럼요. 관련된 얘기도 있었고, 장례식장에서의 그런 금기라던가, 또는 이제 라이딩 이야기라던가 하던 것들을 전달을 드렸었고요. 다 레전드야, 진짜. 또 우리 귀족분들께서는 가끔 저에게 헤르미온니의 시계가 있냐고 하시더라고요. 예. 많은 직업 괴담을 또 가지고 왔기 때문인 것 같은데, 그죠. 오늘은 겨울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지만 제가 다음에는 또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이야. 가져와서 기대에 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김양희님께서는 이제 귀신을 보면 안 되는데 또 보시잖아요. 그게 참 좋지는 않은데 가끔 네. 그래요. 그러니까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으신 거예요. 네. 그렇죠. 제가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할지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계절이 계절인 만큼 겨울에 대한 이야기들 해볼까 하고요. 겨울에 겪은 일이야 많죠. 그 중에서도 이제 이야기 전개 과정 중에 연말과 새해가 걸쳐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저는 20살 때 대학 오면서 이제 서울로 바로 올라오게 됐거든요.
이제 그때부터 현재까지 서울에 계속 살고 있는데 그 이전에는 부모님 손을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어서 엄마 아빠가 그 내다 놓은 딸에 대한 걱정이 좀 많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 1학년 서울에서 지내게 된 첫 해인데 이때에는 고모댁에서 제가 지냈었습니다. 고모댁은 아파트였고요. 때는 1학년 2학기 기말을 앞두고 있는 12월이었습니다. 네. 과제를 해야 되는데 고모댁에서는 사촌 언니랑 같은 방을 쓰다 보니까 밤늦게 과제하기에는 좀 아무래도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언니는 출근 때문에 자야 하니까 아파트 상가에 있는 PC방에서 하려고 대충 패딩만 입고 오도동 하고 나갔어요. 예. 네, 지금도 기억나요. 그때 진짜 추웠거든요. 상가 PC방을 가려면 지름길이 있는데 그게 놀이터 한 개를 지나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패딩이랑 목도리 사이로 눈만 빼꼼 내민 채로 멀리 보이는 놀이터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목도리도 두르고 있고 눈만 내놓다가 보니까 주변에 그렇게 시야가 넓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추우니까 숨을 쉴 때마다 좀 입김이 나오잖아요. 네, 입김 때문에 시야가 살짝 가렸다가 입김이 옅어질 즈음엔 다시 시야가 확보되고 뭐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 놀이터를 시야 안에 두고 이제 빠르게 걷다 보니까 뭐 어느 순간부터 저 멀리 입김 사이 보이는 놀이터의 그네 쪽에서 형체 같은 게 보이더라고요. 어허. 근데 이 형체가 그네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그 그네 옆쪽 지지대라고 해야 되나요? 네? 네, 그 옆에 좀 쪼그리고 앉아 있는 그런 형상이었어요. 근데 이제 신기한 거 만약에 자연스러운 경우라면은 입김이 이제 뽀얗게 시야를 가릴 때쯤에 그 형체가 흐려져야 되고 입김이 옅어질 때는 더 또렷해져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맞죠? 근데 이게 반대였어요. 그러니까 눈앞이 뽀얗게 될 즈음에 마치 헛것 보이는 것처럼 형체가 좀 진해졌다가 입김이 없어질 때 좀 자세히 보려고 했더니 형체도 같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 무섭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쎄해지더라고요. 특히 이때는 제가 그렇게 형체 같은 걸 자세히 보던 때가 아니었어서 이게 신기한 게 항상 일관된 형태와 빈도로 보이는 게 아니라 일정한 시기에는 아예 안 보이다가 어떤 때에는 또 소리 위주로 들리게 되고 어떤 때는 본격적으로 형체가 보이고 막 이러거든요. 네. 근데 이때 20대 초반? 딱 20살이니까 이때는 그렇게 막 많이 볼 때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보는 것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이제 저도 귀신 유비 상태였던 거죠. 오, 예. 이게 무서워지다 보면 이게 온몸에 막 힘이 들어가고 굳는 듯한 이제 그런 경직 상태가 되잖아요. 이제 뭐 다행히 시야가 넓지는 않으니까 놀이터를 관통하는 동안 시야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네를 지나쳐서 갔고 상가 입구 쪽으로 더 빨리 걸음을 재촉한 거죠. 이제 PC방에 들어가고 나니까 얼마나 긴장했는지 목이 막 결리더라고요, 진짜로. 근데 이제 PC방 가서 자리에 앉아서는 더 큰 현실이 있죠, 과제 마감. 이제 그게 있다 보니까 진짜 조금 전에 겪었던 건 다 잊고 막 집중을 했어요. 네. 과제할 때는 진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났는데 이제 하고 가려고 하니까 또 문득 생각나면서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는 무서우니까 놀이터를 관통하지는 않고 그 아파트 보면 인도 있잖아요. 인도 쪽으로 걸어서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도 고개를 푹 숙이고 걷고 있었어요. 무서우니까. 곁눈으로 슬금슬금 보니까 그 형체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다른 건 그네 지지대 옆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형체 있고 그 옆에는 다시 새롭게 서 있는 듯한 형체가 한 개 더 있더라고요. 늘어났네요. 네, 맞아요. 예. 근데 서 있는 형체는 PC방 가는 길에 목격했던 것보다는 훨씬 컸어요. 이제 그걸 보고 그냥 겨울이라서 다들 패딩 입으니까 그래서 뭐 덩치가 커 보이나 보다. 그 정도 생각만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PC방 가는 길에 봤던 건 더 놀고 싶은 애기고
그냥 시간이 늦었으니까 부모가 데리러 왔나 보다. 딱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어요. 사실 이게 지금 생각하면 말이 안 되거든요. 네. 이게 무엇보다 시간이 거의 12시가 다 돼가고 있었고, 만약에 아기가 더 놀고 싶었으면 그네를 타거나 뛰어다니거나 뭔가 행동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얘는 그냥 쪼그리고 앉아고 있었어요. 예.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그런데도 이제 그 당시에는 제가 본 것들이 정상적인 거라고 믿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애기랑 애기 엄마겠거니. 믿고 싶은 대로 믿어버렸으니까 마음은 편하죠. 근데 문제는 그게 시작이었어요. 놀이터에 있는 두 형체가 이제 매일매일 보이는 거예요. 정말 저녁 시간쯤 이후에는 어김없이 놀이터를 지나갈 때마다 보였어요. 그런데도 이게 너무 신기한 게 오늘 말씀드리려고 떠올리다 보니까 곁눈질로 놀이터에서 마주친 그 순간들만큼은 제가 묘사를 할 수 있겠는데 네. 형체가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어떻게 생겼는지가. 그냥 정말 검정 형체? 이 정도로만 제가 계속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러다가 하루는 대학 들어오면서 알게 된 우리 과 동기 오빠가 제가 사는 동네에 놀러를 왔었어요. 예. 이때가 딱 제 기말고사 끝날 무렵 12월 중순 딱 요때쯤이었는데 이제 저녁에 근처에서 과 동기들이랑 술을 먹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이 동기 오빠가 다른 약속 갔다가 시간이 애매하다고 조금 일찍 동네에 도착하게 된 거죠. 아직 시간이 이르다 보니까 둘이서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나쳐 다니던 놀이터 가장자리 그 벤치에 앉아서 오늘 뭐 하지? 뭐 하면서 시간 때울까? 이러고 있었죠. 네. 놀이터라서 무섭기는 한데 다행히 오후 3, 4시 정도기도 해서 놀고 있는 아이들도 있었고 제가 아직 그 시간대에는 그 형체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두려울 게 없었죠. 이제 이 당시에 제가 카트라이더라는 게임을 동기들이랑 많이 했었어요. 아이고야, 저도 미쳤었어요, 한때. 예. 이제 카트라이더도 하고 남자 동기들이랑 스타크래프트도 하고 건강 시간마다 가서 했었는데 결국 할 게 없으니까 이 동기 오빠랑도 이전에 과제했던 그 PC방 가서 게임을 하기로 했죠. 예. 이제 스타를 만약에 하게 되면 서로 위치를 보면 안 되잖아요. 아유, 반칙이지. 그건 예. 반칙이죠. 예. 그래서 오빠가 제 뒤에 앉았었거든요. 예. 그래서 별 생각 없이 게임을 하고 있는데 그 게임 캐릭터 고르고 넘어가다 보면 게임 화면으로 그 로딩 화면처럼 잠깐 까맣게 되면서 게임 화면으로 전환되는 시점 있잖아요. 맞아요. 그 잠깐 화면이 까맣게 되는 시점에 어두워진 컴퓨터 모니터로 제 두 쪽이 비치는데 놀이터에서 봤던 그네 옆에 서 있던 그 형체인 거예요. 그림자, 섀도우 같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A 사람이다, B 사람이다 이렇게 구별할 만큼 누구라고 특정할 수는 없었는데 걔다 하는 딱 이 느낌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찰나 순간에 제가 느낀 건 얘는 놀이터 그네 옆에 서 있던 덩치 큰 그거다. 그 형체다. 요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근데 제가 호들갑을 떨 수가 없잖아요. 예. 단순히 형체뿐이기도 하고 이제 게임 화면으로 넘어가면 잠깐의 그 순간이기 때문에 그럼 뭔가 컬러풀한 잔상 같은 게 남아서 잘못 본 걸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네, 다만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순간적으로 이제 긴장하면서 쫄아드는 상태가 지속되면 심장이 찌릿찌릿 간지러운 느낌이 드는 거예요. 되게 긴장했을 때 그런 느낌은 전 좀 느끼는데 예. 순간적으로 긴장한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저는 게임을 한 거예요. 전혀 머리에 게임이 안 들어오는 거죠. 뒤돌아볼 용기도 안 나고 깁스한 것처럼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모니터만 다 으러져라 보고 있는데 이게 점점 왼쪽 귓가 쪽으로 기척이 느껴지는 거예요. 물론 동기 오빠였을 수도 있는데 오빠는 제 뒤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예. 거리감이 좀 있었고요. 오빠가 두드리고 있는 그 키보드라던가 마우스 소리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멀찌감치 떨어진 자리에서 약간 배경음악처럼 들리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 기척은 훨씬 더 가깝게 마치 약간 귓속말하는 것처럼 그런 기척이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기척이라고 표현하는 건 말을 하는 것 같진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명확한 단어나 언어가 들리기보다는 좀 쉽게 표현하면, 덜 무섭게 표현드리면 그 생가치로 가오나시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러는 거. 이런 소리가 귓가에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야? 하고 옆을 볼 법도 한데 진짜 너무 무서워도 도저히 못 그러겠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제가 진짜 궁금했던 건 우리 동기 오빠도 그걸 느끼고 있냐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혼자 느끼기엔 너무 무서우니까. 그 이후로는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도 진짜 모르겠어요. 이제 오빠가 슬슬 나가면 되겠다 뭐 그런 말이 들려서 그걸 듣자마자 그냥 이제 괜히 휴대폰 보는 척 하면서 고개를 좌우로 돌리지도 않고 걸어 나왔었거든요. 진짜 제 발끝만 보고 PC방 나왔어요. 근데 영화에서도 그런 귀신 나올 법한 지하실로 내려가면 무섭다가도 1층으로 올라오면 되게 만도되는 거 있잖아요. 긴장 그렇죠. 풀리고. 그런 것처럼 PC방 딱 나오자마자 긴장 풀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PC방은 2층이었기 때문에 내려가려고 계단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상가가 한 5층까지 있는 상가였는데 우리가 계단을 이용하다 보면 무심결에 이제 아래층으로 이어지는 구간이나 네. 위층으로 이어지는 구간을 보게 되잖아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고개가 왼쪽으로 돌아가면서 그 3층으로 이어지는 계단 거기 흙이 봤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도 형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보통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한 번에 올라간다고 바로 3층이 되는 게 아니고 반원식으로 일부분 올라가고 반 바퀴 돌아서 한 번 더 올라가야 3층이 되는 그런 구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와 2분의 1층 정도가 딱 존재하는 거죠. 바로 이 구역의 구석에서 형체를 봤어요. 예. 근데 이 형체에 대한 느낌은 그 커다란 그 친구보다는 놀이터에서 제가 최초로 목격했던 쪼그리고 앉아있는 형상? 거기에 좀 가까웠거든요. 상가 안에서 목격했던 이 형상은 제 무릎 높이 정도로 해서 작고 쪼그리고 있는 그런 형태였어요. 이때부터 혼란스러워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놀이터에서 오며 가며 봤을 때에는 최초로 제가 밤에 인식했던 것처럼 그냥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겠지만 제가 그렇게 믿고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게 놀이터가 아닌 PC방 안, 제가 걸어가고 있는 상가 계단? 그런 식으로 형체가 보인다는 건 이건 이제 노골적으로 나한테 자신을 노출시키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죠. 따라오기도 하고.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냥 예. 그 자리에 있으면 안 지나다니면 그뿐이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제가 가는 길에서 보이기 시작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도 뭐 특별히 저한테 다가오거나 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이제 모르는 척하고 동기 오빠랑 상가 건물을 나와서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네. 당시에 제가 뭐 기말이 1개 남았던가 해서 이거 끝나면 거의 종강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크게 부담 없이 놀았어요. 학교 이야기도 하고 동네 이야기도 하고 또 이제 그중에 같은 아파트에 사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 친구 아주머니가 통장인가 반장인가 부녀회장 그런 걸 하셔서 동네 돌아가는 거 진짜 잘 알고 계셨거든요. 근데 이게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이 재밌잖아요. 그래서 또 경비 아저씨 바뀐다더라. 최근에 우리 아파트에 고양이가 너무 많다. 밤에 가끔 애기 우는 그런 소리 들으면 좀 무섭더라. 네. 뭐 고양이가 많아서 그런지 화단에 가끔 사체도 있더라. 이런 이야기들까지. 그래서 그냥 엄마한테 시험 떨어진 거 말 안 했는데 들켰다. 옆 동네 아줌마가 부녀에 와서 얘기했다. 그런 얘기하면서 웃고 떠들고 있었어요. 근데 아직 종강 전이다 보니까 너무 늦기 전에 자리에서 일어났죠. 이제 낮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 귀가하는 길이 좀 무서울 법도 한데 술도 먹고 신이 났어서 그런지 딱히 그런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네, 술자리를 가진 그 장소가 저희 아파트에서 버스로 한 3정거장 정도 떨어졌어서 걸어갈 수 있을 법한 거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아파트에 사는 친구랑 걷기 시작했죠. 걷고 와서 아파트 정문에서 동이 다르다 보니까 찢어졌어요. 이때부터 혼자인 거예요, 전. 제 무의식 중에 괜히 놀이터는 간통하지 못하고 놀이터와는 살짝 떨어진 인도를 따라서 이제 걸음을 재촉하고 있는데 예? 놀이터가 오른쪽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놀이터 쪽 방향에서 가까운 길에서 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헛것의 소리를 들으시거나 또는 홀렸다라거나 뭐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지나고 생각해보면 내가 왜 그랬지? 하는 게 있으실 거예요. 제가 과거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 귀신이라고 할 수 있는 존재가 저를 알아차릴 때에는 마치 짝이 맞는 자물쇠랑 열쇠가 탁 맞아떨어지는 기분이거든요. 예? 흔히 말하면 주파수가 맞는 거죠. 근데 이 야 하는 소리에 제가 무의식적으로 응? 해버린 거예요. 안 돼. 그래놓고 아차 싶은 거예요, 제가. 진짜 모르는 척이 답이라는 거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이미 대답을 했다는 건 제가 들었다는 걸 알려주는 꼴이 돼버린 거잖아요. 예. 이제 이때 제가 이걸 뒤늦게 좀 깨닫고 허밍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마치 대답한 게 아니라 흥얼거린 거 마냥 아, 연기를. 한 거죠. 좀 현타 오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입은 계속 말도 안 되게 흥얼거리고 있지만 동시에 또 귀는 그러고 싶지 않아도 자꾸 그 소리에 귀가 기울여지는 거예요. 예. 인정하기 싫지만 이미 주파수가 맞아버린 것 같아요. 네, 처음에 소리 들었던 그 오른쪽 귀에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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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러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귀신 이야기할 때 흔히 하는 그 빠른 속도로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네. 그냥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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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김까지 느껴지는 듯한 그런 겨울의 숨소리가 포함된 발성이었는데 오. 들린다고 표현은 했지만 사실은 오른쪽을 통해 들어와서 머리에서 울린다는 느낌이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예. 두려움이 커지더라고요. 흙깃 놀이터 쪽을 봤을 때 똑같이 그 커다란 형체랑 쪼그리고 앉아있는 형체 두 개가 딱 있었어요. 예. 도저히 집까지 혼자 갈 수가 없어서 그냥 큰 길이 더 가까우니까 후퇴했어요. 이제 후퇴를 하고 같은 아파트에 사는 친구한테 전화를 했죠. 그러니까 이걸 말하기는 좀 애매하니까 그냥 커피 한잔 하고 가자 해서 그냥 근처 카페에서 몸 좀 녹이고 뭐 산책한다는 핑계로 놀이터를 지나지 않는 방향으로 한참 위에서 좀 친구 보고 바래다 달라고 했어요. 뭐 술도 먹었으니까 이날은 좀 바로 잠들었는데 그러고 한 며칠 있다가 마지막 시험 딱 하루 전날이었어요. 방 침대에 누워서 다음날 시험 과목 정리한 걸 이제 눈으로 그냥 읽고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언니랑 같이 지내던 방이 방문을 열고 딱 들어오면 바로 베란다 문이 보여요. 근데 이 베란다 문을 우리가 열고 나가면 그 공간을 베란다로 썼던 게 아니라 그냥 밑에 바닥재를 깔고 이제 화장대 놓고 행거 설치해서 그 드레스룸 내지는 파우더룸 같은 걸로 쓰고 있었거든요. 예. 여기에서 이 방에서 침대 헤드 방향에서 딱 거꾸로 누우면 정확히 이 베란다로 나가는 통유리 문을 마주보게 돼요. 이 베란다에는 아예 집 밖이 보이는 그런 창문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한겨울에는 따뜻한 침대에 거꾸로 누워서 이 베란다 창문 보는 거 되게 좋아했었어요. 예. 공부하다 보면 좀 삭신수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헤드 방향으로도 누웠다가 거꾸로도 누웠다가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베란다로 가는 통유리를 마주한 상태? 그러니까 침대 정방향에서 보면 발을 두는 방향으로 머리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깜빡 잠이 든 거예요. 자다가 이제 뭔가 소란스럽더라고요. 조금씩 잠에서 제가 깼죠. 이제 선잠 상태로. 우리가 이제 지각하는 게 아닌 이상 벌떡 일어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물가물한 상태에서 이게 무슨 소리지? 하면서 속으로 추측을 하기 시작했어요.
시끄러워서 깼으니까 이 소리가 뭐 곧 잠잠해질 소리인지 네. 아닌지 막 추측을 해보는 건데 이미 시간이 늦었으니까 고모랑 고모부는 주무시고 계실 거고 사촌 오빠들은 기말고사라서 학교에서 밤샌다고 했고 사촌 언니도 그때 대학원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언니도 그날 안 들어온다 해서 그 집에서 소음을 낼 만한 존재가 있다면 그건 차라리 저여야 했어요. 이걸 인지하는 순간 무슨 일이지? 하고 눈이 좀 슬슬 떠지더라고요. 눈을 뜨게 되면 베란다로 통하는 투명 유리가 보이고 그 너머로 이제 베란다에 있는 창문을 통해서 아예 외부가 보이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유리를 통해서 그 검은 형체가 마치 매달려 있는 형상이 보이더라고요. 크기로 봤을 때는 그네 옆에 서 있던 덩치 커 보이던 그 형체였어요. 이제 까만 형체니까 유리창 너머가 불투명하게 보일 법도 한데 그 형체를 초과해서 어느 정도 다른 아파트 동의 빛이 새어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거 사람 아니다. 내가 잘못 본 게 아니구나라는 게 더 확실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 까만 형체가 베란다 쪽 창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상하 좌우 왔다 갔다 하면서 보였다 안 보였다는 거예요. 마치 그 모습이 찾고 있는 것 같아서 근데 하필 그게 또 저인 것 같아서 숨도 못 쉬고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베란다 유리창 쪽에 머물러 있던 그 검은 형체가 위층 쪽으로 쑥 빠지듯이 올라가길래 이제 갔나? 하고 있는데 우리 번지 점프하면 줄이 팽팽해질 무렵 반동으로 탁 튀기게 되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위에서 뭔가 쑥 내려오더라고요. 심장이 철렁했던 게 훅 떨어지는 그 느낌을 마치 제가 느낀 것 같은? 그리고 이게 또 철렁하고 탁 내려오는 순간에 우리가 물구나무를 서거나 머리를 아래로 향하게 되면 중력 때문에 머리카락이 아래로 향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이번에는 검은 형체가 아니라 길게 늘어뜨린 머리카락이 아래로 해서 훅 떨어지는 거예요. 예. 저는 지금도 그 순간이 그냥 필름을 찰칵 찍은 것처럼 너무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데 얼굴색이 덕지덕지 갈색이 떡져 있는 느낌? 약간 괴사라고 해야 되나? 녹아서 늘어졌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는데 온전해 보이진 않았어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아래쪽으로 뻗어 있기는 했지만 떡이 져 있다 보니까 눈은 좀 보이지 않는 딱 그런 상태였는데 다만 입은 너무너무 잘 보였어요. 이게 웃고 있다기보다는 일부러 이제 잇몸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처럼 가로 형태의 타원형으로 크게 벌어져 있었고 이빨이 되게 까맸어요. 이제 그 모습을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누운 상태로 눈도 떼지 못하고 있었는데 얘 얼굴이 점점 유리창 쪽으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겨울철에 자동차나 그 집 유리창에 입술 대고 우리 입 벌린 상태에서 호호하게 되면 호흡이랑 같이 유리창에 김이 서렸다가 옅어졌다가 그러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이 형체가 머리카락은 아래쪽으로 한 채로 매달려서 유리창에 거꾸로 매달린 상태로 입술을 유리창에 대고 벌어진 입으로 호흡을 하니까 그 형체의 얼굴이 보였다 안 보였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순간 검정색 블라인드를 내리는 것처럼 얼굴이 확 안 보이는 거예요. 뭐지? 하고 이제 그 검정색 줄기를 따라서 시야를 올려보니까 검은 액체가 입에서 막 왈컥왈컥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저게 진짜 입에서 나오고 있는 거면 숨도 못 쉬겠다 싶을 만큼 확 쏟아지는데 이제 창문 밖에 그 검은 액체가 영사실처럼 아예 안 보일 정도로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기절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무렵 조금씩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창문을 통해서. 근데 그게 손바닥 모양으로 빛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이게 그 들어오는 빛이 손바닥 자국이 나면서 그 검정 액체 부분이 딱 끼고 그 구멍으로 빛이 들어오고 있던 거예요.
그와 동시에 이게 아랫방향으로 내려가듯이 손가락이 아래쪽 방향으로 해서 손바닥에 막 찐득하게 찍히기 시작하는데 예. 그걸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지금 제 현실이 너무 싫더라고요. 그 커다란 베란다 창문에서 양쪽 손바닥이 중간쯤 왔을 때 얘가 안을 보고 있구나라는 게 진짜 확실히 느껴졌거든요. 근데 그 순간만큼은 내가 왜 여기에 누워서 창밖 보는 걸 좋아했는지 진짜 후회되더라고요. 잠시 동안 그렇게 얼굴을 창문에 바짝 대고 안을 들여다보는가 싶더니 얘가 갑자기 얼굴이랑 손바닥을 같은 속도로 유리창을 콱콱콱 막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손바닥으로 유리를 치고 이마를 빻는 것도 아니에요. 얼굴 전면으로 막 치는 거예요. 그거 보고 저 그냥 그대로 기절한 건지 잠이 든 건지 다음날에 고모가 아침 먹으라고 깨우시더라고요. 와. 이게 시험도 있고 그냥 내가 시험 기간이라 피곤하고 놀이터에서 그런 경험도 있어서 그런가 보다. 예. 잘못 봤겠지. 그러니까 꿈이겠지 했어요. 이게 최대의 방법이에요, 진짜로. 진짜 그렇게 믿고 넘어가고 싶었어요, 사실은. 근데 시험을 마치고 기분도 뭐 심숭생숭하니까 집에 바로 가기 또 싫어지더라고요. 근데 또 술도 먹기 싫었어요. 이게 제가 자주 과하게 본다 싶을 때는 일부러 술을 좀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술이라는 게 좀 과학적으로라도 전두엽 쪽이나 그런 홍제력 기능을 하는 부분을 아예 꺼버리니까 이제 말 그대로 내가 아닌 상태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빙의 의심되시는 분들도 더더욱 술 드시면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엄청 저는 공감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또 이런 것처럼 술을 먹으면 본의 아니게 제가 의식적으로 기피하는 것들도 나도 모르게 내가 주파수를 맞춰버린다거나 네. 그렇게 하면 혹시 무언가가 나에게 더 잘 다가오게 되지는 않을까? 더 잘 눈에 띄어버리지 않을까? 네. 뭐 하는 이런 염려가 있어가지고 진짜 더 안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날은 기분은 안 좋아도 그냥 영화 보고 좀 나돌아 다니다가 그냥 9,000원 떠돌다가 집에 들어갔어요, 제가. 근데 이게 이렇게 그냥 지나갈 줄 알았는데 12월 28일? 29일? 크리스마스 이후였어요. 거의 한 해가 마무리되던 그런 시점에 이제 집에 들어가서 불 켜고 옷을 갈아입으려고 드레스룸 베란다 있잖아요. 네. 이제 거기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잠옷으로 갈아입고 불을 끄는데 문득 그 창문 쪽으로 시선이 가더라고요. 불을 켜고 있을 때는 안 보였는데 유리창에 손얼룩이 보였어요. 웃긴 게 지금 제가 이 당시 28일, 29일 이 무렵이 유리창 두드리는 그 일이 있었던 지 한 2주도 안 되었던 시점이거든요. 그 다음날에도 이제 기분 안 좋아서 술도 안 먹고 막 그랬음에도 그 당시에는 또 이게 기억이 안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하면서 지저분하니까 닦게 되더라고요. 제가 막 닦다가 알았어요. 손얼룩이 안 지워지는 거예요. 이게 안에서 찍혔으면 지워져야 되잖아요. 그럼요. 전혀 지워지지 않는 걸 보니 이게 밖에서 찍혔구나 싶더라고요. 근데 이 집이 뭐 1층이나 2층 뭐 쉽게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는 높이는 아니었거든요. 예. 또 진짜 한참 양보해서 한겨울에 그럴 리는 없지만 아파트 외벽 유리창 청소를 했다고 치더라도 말이 안 됐던 게 손바닥 얼룩의 손가락 방향이 아래쪽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 끝났네. 이게 진짜 빼박이잖아요, 정말로. 이게 진짜 너무 무서워져서 그때 일도 생각나고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파우더룸 나와버렸거든요. 예. 이제 무서우니까 그때도 생각나고 머리도 침대 정방향으로 하고 아주 곱게 잠들었어요. 자다가 너무 추운 거예요. 살이 애린다는 게 이런 거구나. 얼어 죽으면 진짜 이런 느낌이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핫팩 좀 끌어안고 자야겠다 싶어서 몸을 좀 일으켜야지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 고모가 뭐 당연하게도 눈치 주시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럼요. 예. 근데 조카된 입장에서 고모 댁에 지내면서 따뜻한 밥 먹고 자취 비용 아끼고 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자취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난방비, 냉방비가 귀신보다 더 무서워요. 눈치가 좀 보이죠. 눈칫밥을 먹게 되니까. 맞아요. 괜히 안 그러시지만 충분히 따뜻하게 해주시지만 괜히 그런 마음이 좀 생기거든요. 그래도 제가 또 수족냉증이 좀 심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만약에 온도를 맞추면 그 집은 찜질방이에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 난방을 위해서라도 지금도 저는 그런 핫팩을 활용을 하는 편인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핫팩을 좀 챙겨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참다가 진짜 도저히 안 되겠어서 눈을 탁 떴어요. 근데 뭔가가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 형체예요. 2주 전 창밖에서 비친 듯이 창을 두드렸던. 그때는 눈을 제가 못 봤었는데 이번에는 이 형체가 방 안까지 들어와서 제 몸과 수평하게 한 상태로 마주본 형태로 공중에 떠서 저와 눈을 마주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눈이 빨간 것도 뭐 뒤집어진 것도 아니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귀신 눈은 아니었는데 우리가 보통 눈을 깜빡거리면 속눈썹 있는 위쪽이 아래로 내려오면서 깜빡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휴대폰 카메라 말고 조리개에 있는 카메라 있죠. 예. 그러니까 그런 카메라는 찰칵하면 렌즈 주변으로 360도 자체가 원이 작아졌다가 다시 커지면서 렌즈가 보이게 되잖아요. 예. 그런 느낌으로 눈알 자체가 깜빡이는 거예요. 진짜 제가 오랫동안 봐왔지만 눈만큼은 제가 봤던 그 어떤 영화보다 무서웠던 것 같아요. 이제 머리 모양, 분위기, 그것 때문에 이 형태가 여자구나 하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제서야. 이 여자랑 한참 그렇게 눈을 마주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제가 지금 가위 눌린 상태가 아니에요. 그럼요. 정신도 다 있고 손가락, 발가락 다 움직여요. 다만 너무 가까워서 못 움직이는 거예요. 너무 코앞에 얼굴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못 움직였던 거죠. 그러는 와중에 눈 마주치는 순간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대체 그 와중에 무슨 여유가 생겼는지 눈동자만 이제 제 발가락 쪽으로 내리면서 그 여자를 좀 전체적으로 훑어보게 되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몸 부분을 엄청 여러 겹으로 거져 이불 같은 걸로 돌돌 말고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까지 지금 이 여자 영가가 제대로 보인 건 처음이고 애초에 제가 제대로 보려고 노력도 안 했고요. 그래서 크다고만 생각했지 그 덩치가 큰 게 돌돌 말린 이불 때문이라고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그제서야 이제 알게 된 거죠. 적응이 좀 되고 나니까. 이 상태가 오래되고 나니까 궁금한 거예요. 나한테 왜 이래? 뭘 원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눈을 바라봤는데 이 여자가 제 생각을 읽은 건지 그냥 타이밍이 잘 맞았던 건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근데 입을 여니 뭔가를 말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입을 여는 동시에 그 검은 액체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 여자 영가가 저랑 얼굴이 같은 위치에 있잖아요. 마주보고.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자 영가는 지금 저랑 눈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입을 벌리게 되면 나오는 액체의 위치도 제 얼굴 쪽이란 말이죠. 분명 실제로 나오고 있는 건 아닐 텐데 진짜 숨 막혀 죽을 것 같더라고요. 머릿속에 들리는 소리는 귀로 들린 것 같지는 않고 그 PC방에서 들었던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 소리가 들려서 뭔가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건 알겠는데 지금 당장 제가 숨 넘어가서 죽을 것 같으니까 그게 신경 쓰여 들릴 리도 없죠. 이때는 육지에서도 익사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그 생각이 딱 들 무렵 한기가 사라짐과 동시에 딱 한마디 들었어요. 도와줘. 도와줘. 딱 이거였어요. 도와줘. 그리고 주변 분위기가 이제 내가 알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구나. 얘가 좀 떠난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도 침대는 못 벗어나겠더라고요. 이제 저도 사람인지라 발이 안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절에도 시간이 지난 지금에도 익숙해지지는 않는 게 영가들이 뭔가 도움을 받으려고 할 때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거든요. 그럼요. 예. 제가 무당이 아니기도 하고요. 네. 무당이라도 도와줄 수 없는 게 있고 뿐만 아니라 제가 도와주고 싶어도 방법이 없거나
함부로 도와줬다가 제가 큰일 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럼요. 어제 그러다 보니까 이날도 저는 그냥 내가 뭘 어떻게 도울 수 있지? 아니, 그 전에 나한테 대체 원하는 건 뭐지?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잠에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좀 생각이 되게 많았어요. 그 여자가 도와달라고 한 건 뭐고, 자꾸 이렇게 따라다니는 건 이 여자 영감. 그러니까 그 덩치 큰 형체인데, 비슷한 시기에 같이 있던 그 작은 쪼그리고 앉아있는 건 뭐지? 어쩌면 그냥 그 애기인가? 검정색으로 제가 봤기 때문에 검은 형체로 봤어서 쪼그리고 앉아있다는 건 그냥 내 착각이고 작은 아기가 아니었을까? 이러면서 온갖 생각이 막 다 드는 거예요.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 2, 3일 또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꽤나 집순이이기 때문에 28일, 29일 때 이 여자 영가를 조우하고 안 나오다가 31일에 그 동네 아파트 같이 사는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 집에 가서 제 아이 좀 치는 걸 보려고 드디어 나왔어요. 같은 아파트에 사는 그 친구다 보니까 보기로 한 시간까지 좀 시간이 남더라고요. 근데 집에서는 사실 그렇게 편하게 컴퓨터를 못 하다 보니까 그냥 좀 가볍게 서칭하고 놀고 싶어서 마음 편하게 저 PC방이나 갈까 하고 있었죠. 시간 자체는 그렇게 늦지 않았어요. 다만 한겨울이니까 해가 빨리 지는 게 문제죠. 이제 이틀 전에 여자가 도와달라고 하기도 해서 무서움도 있기는 해도 궁금도 하더라고요, 이제는. 그래서 PC방 가는 길 그 지름길, 놀이터를 가로지르는 그 길로 갔어요. 멀리서부터 이미 그 형체는 보이더라고요, 저한테. 다만 이번에는 작은 형체만 있었어요. 큰 형체가 안 보였어요. 거의 한 달 내내 보던 형체라 그런지 크게 놀랍지도 않았고 쟤는 대체 뭘까? 하면서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작은 형체가 갑자기 저를 향해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 이게 점점 시야에서 뚜렷해질 때 보니까 이게 작은 아이가 달려오는 게 아니라 다리가 없는 물체가 양 다리를 양손에 들고 그걸 발삼아서 너너너너너너너너 이러고 오는 거예요. 진짜 너무 무서운데 이게 쪼그리고 앉아서 우리 호수 같은 데 얼면 타는 옛날 썰매 있잖아요. 이제 그걸 타려면 양손에 막대기 같은 거 들고 얼음을 찌으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그 무릎 아래의 양다리, 무릎 아래 부분을 양손에 하나씩 들고 그걸 짚으면서 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 이러고 달려오는 거죠, 저한테. 진짜 우리 자동차가 너무 빠른 속도로 오게 되면 거기에 제대로 반응하지도 못하고 사고 나잖아요. 몸이 얼어버리죠. 그런 것처럼 얘가 이러고 오니까 진짜 그냥 완전히 얼어버렸어요. 근데 되게 뒤늦게 이제 등을 돌리고 가던 방향으로 막 달리기 시작했죠. 상가 방향으로. 그 해에 그렇게 빨리 뛴 거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 저. 근데 마침 저 멀리서 그 상가 입구에 우리 2층 PC방 사장님이 출구에서 담배 피고 계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진짜 너무 반가웠어요. 예. 그래서 아저씨 보자마자 가쁜 숨 내쉬고 있으니까 그 사장님께서 학생 괜찮아? 뭐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이걸 구구절절 제가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뭐 괜찮다. 저 안 그래도 PC방 가는 길이다 했더니 아저씨가 날 춥다. 야 마저 피고 갈 테니까 올라가 있어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무섭잖아요. 그래서 아니다. 그냥 급한 것도 없는데 그냥 같이 가겠다 하면서 그 옆에 서 있었어요. 이제 뭐 새해 많이 받으라 그런 인사하다가 2층으로 올라갔죠. 한참 킬링타임 하면서 이제 좀 화장실에 잠깐 가려고 일어났죠, 제가. 근데 같은 상가 안에 그 지하에도 PC방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도 제가 2층 PC방을 굳이 올라왔던 이유는 2층 PC방에는 실내에 화장실이 있었어요. 저는 그게 진짜 너무 큰 메리트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내에 있던 그 화장실에 가서 이를 보고 세면대에서 손을 씻고 있는데 기분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무런 이유 없이 심장이 뛰고 있는데 제가 표면적으로 느껴질 만큼 쿵쾅대는 느낌? 그 정도로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이상하다 하면서 잠깐 멈칫하다가 거울 속에 있는 저를 봤죠. 근데 거울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천장 쪽에서 뭔가 쿵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연가가 아니에요. 진짜 물체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물체를 퍽 맞고 타격감에 비명을 지르면서 주저앉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야 하면서 물체를 딱 확인했는데 고양이 사체더라고요. 이게 더 좀 제가 놀랬던 건 예. 자연사한 듯한 모습은 좀 아니었어요. 눈도 뜨고 있었고 앞다리가 부러졌나 해서 관절이 좀 돌아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강아지를 키우다 보니까 그런 신체의 자연스러운 위치는 알고 있는데 와. 그게 뒤틀려 있었어요. 죽임 당한 느낌? 근데 진짜 이건 지금 생각해도 너무 싫거든요. 징그럽다, 무섭다 그런 걸 떠나서 순간 든 감정은 슬프다였어요, 저는. 제 비명소리 듣고 PC방 사장님도 달려오셨고 제가 주저앉은 모습이랑 고양이 확인하시고는 그냥 멍하시더라고요. 괜찮냐고 물으시고는 PC방 계산하는 곳으로 저를 좀 데리고 가서 진정을 시키셨어요. 조금 진정되고 나니까 이 상황이 감사하잖아요. 저 너무 놀랬으니까. 그래서 사장님한테 감사하다 라고만 얘기를 했는데 사장님께서 놀이터에서 다리 없이 뛰는 애 봤냐고 하는 거예요. 더 놀랬죠, 저는. 우와. 그거 저만 보인 줄 알았거든요. 제가 제 모습을 보지는 못했어도 진짜 아마 눈 진짜 동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네? 하면서 쳐다보니까 아저씨는 제가 화장실에서 발견한 그 고양이 사체가 그 형체의 영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체가 이 고양이의 영가인 거죠. 그렇게 추측을 하시더라고요, 이 분께서는. 이제 그러면서 들려주시는 게 그 지하에 PC방 한 개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우리 과거에 제빵 경쟁 업체끼리 쥐 사체 같은 거 막 넣고 한 그런 사건 되게 좀 유명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경쟁 PC방 사장님이 2층 PC방 화장실에 그걸 넣어둔 것 같다라고 하시는 거죠. 예.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이걸 함부로 의심할 수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 아저씨가 하시는 말씀이 처음 2층 PC방 개업했을 때부터 지하 PC방에서 와서 막 침도 뱉고 가고 그런 행태를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이 2층 PC방 사장님은 그 발 없는 애를 좀 오랫동안 보셨대요. 20살 어린 나이였으니까 저는 사실 그 어른들의 그런 경쟁, 그 정도의 마음, 욕심 이런 건 잘 이해가 안 됐고 그냥 당시에는 촌에서 올라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삭막하다, 무섭다 이 정도였어요, 저한테는. 네. 이날은 고양이 사체 머리에 맞고 친구 집 갈 기분 아니죠. 그래서 친구한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하고 그대로 귀가했어요. 바로 다음 날이 이제 1월 1일이죠. 집에서 책 읽고 있는데 고모가 시장 보신 거 같이 들고 가자고 아파트 정문으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전화 받고 나갔는데 그 상가 근처 다가가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소란스럽고 소방차도 와 있고. 그래서 무슨 일이지 하고 기웃기웃하는데 그 지하 PC방에서 누전으로 불이 났다는 거예요.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1월 1일이 휴무 상태라서 인명 피해는 없었는데 불이 늦게 발견되면서 아예 전소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운 건 안타까운 건데 저는 2층 사장님한테 들은 게 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벌 받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 제가 그 당시에는 양밥이라는 걸 전혀 몰랐으니까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돌이켜보면 만약에 지금의 지식으로 그때 상황에 있었다면 혹시 역살 맞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었을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지나가나 보다 하고 있다가 한 2, 3일 뒤에 PC방에 갔더니 2층 PC방도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한 1월 3일? 이틀 뒤니까 요 무렵인 것 같아요. 1월 3, 4일.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좀 아예 닫은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예. 이상하다 하다가 마침 같은 아파트에 사는 친구가 연락이 와서 그냥 친구 집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저는. 네. 친구 집 가니까 친구 어머니가 계셔서 인사를 하고 이제 셋이서 앉아서 과일을 먹고 있었어요. 이분이 부녀회장 막 그런 거 하신다 했잖아요. 그래서 진짜 모르는 게 없으시더라고요. 그 동네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2층 PC방 문 닫았더라. 뭐 여기부터 시작해서 31일 PC방 갔다가 화장실 천장에서 뭐가 떨어져서 맞았는데 그게 고양이 사체였다. 뭐 이런 얘기 다 했죠. 그런 말 하면서 사장님 말로는 그게 지하 PC방 사장님이 한 거 같다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해드렸더니 그 아주머니, 그 친구의 어머니죠. 이 어머님이 의아해 하시면서 아닐 텐데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했더니 더 늦게 개업한 건 2층 그 PC방 아저씨가 맞는데 업장 앞에 침 뱉고 사체 가져다 놓고 했던 거는 2층 PC방 아저씨가 지하 PC방에 그랬다는 거예요. 미쳤네요. 와. 오히려 이것을 2층 PC방 사장님이 했다는 거죠. 예. 저는 몰랐었는데 그 연초에 난리가 났었대요. 와. 그 신년 딱 1월 1일에 지하 PC방 불이 나고 나서 지하 PC방 사장님이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2층 PC방으로 엄청 흥분해서 올라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지금이라면 말씀드린 것처럼 양밥인가? 뭐 해보겠는데 그땐 진짜 그거 전혀 몰랐거든요. 그래서 의아하기만 했죠. 왜 본인 가게에 불난 걸 다른 동종업종에 가서 저러지?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올라가셔서 2층 PC방을 막 뒤졌대요. 이거를 마침 그 2층 PC방 옆에 한의원이 있었는데 이 친구 어머님이 한의원 갔다가 그걸 다 목격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님들 특유의 호기심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시끌시끌하니까 PC방 내부로 들어가 보신 것 같아요. 봤더니 지하 PC방 사장님이 화장실, 카운터 아래 또는 에어컨 위 이런 데서 고양이 사체를 막 찾아오시더래요. 그걸 보고 최근에 우리 동네에서 고양이가 많이 죽었다고 하던 게 이거였나 싶으셨대요. 어머니께서. 반드시 그 사체라는 게 화단 같은 곳에 노출되지 않더라도 우리 길고양이들 동네에 있다 보면 같은 애기들 계속 보이잖아요. 네. 늘 보이던 친구가 안 보이고 근데 그 안 보이던 친구가 에어컨 위에서 발견되고 하니까 아셨던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와, 진짜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는 몰랐는데 아파트 단지에 소문이 딱 다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층 PC방 사장님도 문 닫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며칠 사이에 이게 다 무슨 일이지 싶기는 한데 그 뒷말이 저는 또 너무 놀랐던 게 이 예.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돈독 오른 것도 알겠고 못할 짓 하신 것도 맞는데 2층 사장님께서 그 사장님은 사장님대로 안쓰럽다고 하시면서 하는 말이 원래 이 사장님이 화물차 기사셨대요. 근데 가정이 많이 가난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분의 결혼도 하셨는데 그분께서 아내분도 농화자시다 보니까 그 사회생활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는 게 조금 힘드셨던 것 같아요. 네, 화물차 하시는 분들은 장기 출장처럼 집 많이 비우시잖아요. 근데 이 기간 동안 아내분이 집에 계시다가 난방비가 너무 비싸니까 그 남편한테 좀 미안해서 집에 있는 이불 꺼내덮고 지내고 계셨는데 아예 냉골이다 보니까 동사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동사라고 하지만 냉골이니까 저체온증으로 돌아가신 거겠죠. 남편분 그 2층 PC방 사장님이 돌아오셨을 때 이 모습을 보고 좀 많이 진짜 마음에 한이 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그 돈 한 푼이 뭐라고 내 아내가 내 집이 이런 식으로 되셨던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돈에 더 집착하게 되고 이걸 이제 그 친구 어머님께서 상가 상인 협의회의 뭐 그런 곳에 갔다가 처음 상가 사장님이 PC방으로 들어왔을 때 그때 이제 저녁에 회식 같은 걸 하다가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 이후에 이 사장님은 어머님 말씀대로 폐업하셨고요. 우연히 그 마지막으로 정리하러 오신 건지 한 날에 좀 마주쳤는데 하신 행동도 있고 잘한 행동은 절대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정 나름대로는 안타깝고 외로우시어 보이는 것도 저한테는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린 나이에 뭘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몸도 마음도 막 그런 얘기를 한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 이분이 어떻게 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본 모습은 그 커다란 검은 형체 있죠. 네. 그게 이 사장님 등에 올라탄 듯한 그 모습이었거든요. 이게 이야기를 알아서인지 모르겠지만 제 눈에는 그 형체가 두르고 있던 이불 같은 걸로 좀 이렇게 사장님을 안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해서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진짜 김양희님, 진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자극이란 자극은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공포 쪽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해드려야 좋아할지 진짜 모르겠어요. 와, 근데 어떻게 이런 자극을 갱신을 시키죠? 와, 이거는 감사합니다. 김양희님 역시 괜히 돌벤져스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다행이에요. 김양희님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야기를 워낙 잘하시긴 하지만 저는 이 자세한 표현을 해주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떠올리는 것도 솔직히 좀 힘들기도 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근데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려고 하면서 과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시는 그 중간의 모습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걸 하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예. 지족분들께서 저와 같은 공포를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맞네. 그러니까 내가 그때 당시 무서웠던 그 느낌 자체를 당신들도 그럼요. 느껴봐. 좀 이런 느낌. 그럼요. 혼자 무서울 순 없잖아요. 그럼요. 그게 최강 공포죠. 네. 저희는 귀신 보시는 분들의 그런 그분들이 얼마나 무서우셨을까 이런 걸 느끼려고 저희도 이거를 듣는 거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이야기 들려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김양희 님이 앞으로 또 어떤 이야기들을 들고 오실지 또 안 오실지 모르겠다만 네. 이러면 안 올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라고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뭐 오시든 안 오시든 그거는 자유예요. 하지만 꼭 다시 돌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헤르미온느가 되어 돌아오겠습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최근에 들으신 분들 중에서 생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김양희님을 누구지 저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공백이 길었거든요. 근데 김양희님은 원래 돌벤져스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시들무에 올라와 있는 영상들이 굉장히 많고 다양한 주제들로 정말 지금 같은 공포를 준단 말이죠. 김양희님의 이야기들을 못 들으신 분들은요, 돌비 김양희 검색하시면 재생 목록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첫 번째부터 쭉 들어보시면 와, 이런 또 이야기들을 겪으셨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그런 어마무시한 이야기들이 많을 겁니다. 꼭 들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